각종 핵심 관계자, 이른바 핵관들이 있다면 시사본부에는 여의도 정치의 핵심을 꿰뚫는 여의도 정핵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페셜이거든요. 두 분을 모시고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 정치권의 봉도사,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정계특위 공동위원장, 그리고 보수여전사에서 요즘은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거듭난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드러운 안녕하세요. 카리스마 너무 괜찮습니다. 좋죠. 네, 마음에 듭니다. 아니 요즘에 그런 평이 저희 오, 청취자들한테 계속 올라와요. 정말요? 네. 하지만 또 여기는 도수를 쓰시는 도사도 오셨고. 자, 여름 휴가철이라 이현주 전 의원 저희 방송 때문에 오늘 여름 휴가라고 들었는데 늦게 출발하신다고요? 그러니까요. 어디 제가, 가세요? 호캉스 갑니다. 호캉스. 멀리 못 가시고. 네, 아들이 공부를 해야 돼서. 네, 아이고. 자녀들 때문에. 자, 정치 핵심 관계자 중에 관계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 위원장님, 여름 휴가 계획 어떠세요? 저는 가을에. 가을에? 예, 명절 끼고. 네. 왜냐하면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이제 30%도 곧 무너진다는 네네. 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한반도를 함부로 비울 수 없다. 아니, 예. 그건 여당인 제가 집권 세력 해야 같으세요? 아니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건 항상 네. 플랜 B 비상 상황에 대해서 아마추어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항상 우리가 지금은 스페어 타이어지만 네. 플랜 B를 대비해야 된다. 아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국힘 의원들을 많이 알아요. 네네네. 관계도 좋고. 네, 지금도 두 분이 계시니까. 네, 그리고 그분들에게 사실 현역 의원들 보면 이제 제 판단에 친윤보다 비윤과 반윤이 더 많아졌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정치를 아는 분들이거든요. 네. 정치를 아는 집권도 거는 해봤고. 예, 그리고 겉으로는 싸워도 안으로는 야당의 질책이나 지적 이런 게 사실은 항상 제가 인용하는 거지만 자동차의 브레이크 역할이거든요. 네네. 그럼 무한 질주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좀 무한 질주하는 모습인데 네네. 본인들이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찍힙니다. 그럼 야당이 지적하는 걸 야당에서 저렇게 너무 악악대니 네네. 저 얘기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의제기하는 거죠. 이렇게 야당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나름 고도의 정치 수준. 많이 넘은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도 끄떡끄떡하고 그래서 계세요. 그래서 휴가를 갈 수 없다. 휴가를 갈 수 없다. 한반도의 시국이 엄중하다. 결론이 희한하군. 네. 원래 가족들이 주로 가을에 네. 명절 때 같이 여행을 하시나 봐요. 그렇죠. 최영일의 시사본부가 아니라 최영일의 개그본부 이렇게 거의 그런 거듭나고. 분위기로. 네. 아니 이 좋은 품격 고품격 고퀄 이걸 낮추지 마세요. 이거 여기를 낮추면 우리 품격도 같이 낮아지는 We are in the same boat. 본론으로 빨리. 여기께서 이현주 의원이 고등학교 때 해외에서 다녔어요. 예. 그리고 저하고 만난 개인적으로는 주로 영어로 씁니다. 그래요? We are in the same boat.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 같은 배를 타고 조금 있다. 틀리고 있어요. 고등학교가 아닌데 어쨌든. 고등학교는 아니지만. 고등학교는 영도여고를 나왔고요. 네네. 중학교 때 해외에 있었죠.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시절. 근데 중학교 때 다 있는 것처럼 폼을 잡고 다녀요. 초등학교예요. 조만간 저희가 또 한번 스페셜로 이 두 분의 영어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바이든도 듣고 트럼프도 듣는 시사본부. 자,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면요. 이게 오미크론 얘기하셨지만 지금 코로나19가 오늘 10만 명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큰일이에요. 지금 정부는 과학방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학방역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각자 도생 방역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네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방역 이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방치네요,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국민들은 그렇게 느껴요. 근데 이게 더 다른 것보다 예전에 저는 꼭 이렇게 거리두기 억지로 하고 영업 제한하고 이런 게 꼭 좋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 휴가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면 어쨌든 검사도 해보고 싶고 네네. 가기 전에도 검사도 해보고 싶고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도 임시 선별 검사소도 많이 PCR이 있고 다 했잖아요. 있죠. 근데 그런 게 거의 없고 없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 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정부가 지금같이 심각할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부분이라도 제대로 챙겨야 된다. 이런 선별 생각이 검사라도 듭니다. 좀 느리고. 네네. 예전에는 지난해 여러분들 휴가 갔다 와서
톨게이트 들어와서 그쵸. 임시선별 검사소에서 드라이브 스루도 코 있었잖아요. 찔러보고 네. 집에 가면 PCR이 뭐 음성이다 양성이다 저 문자가 그거는 나왔으니까.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강화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 어떻게 보세요? 현 정부의 과학 방향. 저는 이제 이현주 의원 얘기에 그 동의를 하고요. 아무것도 안 네.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권성동 의원이 자꾸 이렇게 말실수를 좀 해요. 네, 권성동 네. 대표가. 그리고 본인의 말실수로 끝나지 않고 이제 대통령까지도 끌어놓고. 어제 휴대폰 사태가. 예, 이분이 좀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네네. 그 의원이 말실수를 하게 되면 그 의총에서 이제 지적을 하면서 좀 조심해 주기 바란다. 근데 대표가 저러면 바로 기사에 나오는데 지금 방역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지금 BA275가 이제 오미크론 하위 변이기 때문에 전파력은 3배, 4배 강하지만 중증도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초창기 코로나처럼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델타 때보다는. 방역본부 이분들이 지금 인사이동이 없어요. 네.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팀 그대로 쭉 오고 있는 거거든요. 청장만 바뀌었죠. 예, 그리고 방역본부를 흔들면 안 돼요.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도 본인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각자 도생이다? 저건 아마 방역본부 지침도 아닐 겁니다. 네네네. 본인들 무척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방역이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요 첫 번째 측면에 현장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이분들을 폄하하는 이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힘을 그러면 뺀다. 국민들이 우리는 여기서 긍정적으로 그래도 뭐 심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지만 국민들 많은 분들은 뭐지? 네.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은 좀 이해는 가요. 여기에서 거리두기와 그 영업시간 제한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그 사회적 반감도 크기 때문에 네네.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측면은 이해는 되는데 네. 진짜 정부가 조심해야 될 게 그래요.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게 안전 불감증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네. 이게 여기서 돌 빠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돌 빠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도 무척 높다. 조심해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각자 도생 얘기가 나오니까 어제 안 그래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네. 각자 도생 아니다. 그럼요. 내가 있다 하고 또 열심히 질병관리청은 열심히 해명을 하고 있죠. 했어요. 아니, 이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뭐 옛날처럼 막 이렇게 규제를 세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네네. 그래도 예컨대 이 자기가 가서 돈 내고 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원이 없어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연유는 제가 잘 네네네네.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가서 이제 막상 하려고 보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또 자기가 돈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검사를 안 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더 많이 퍼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2월에 제가 강제 예. 자가격리 할 때는 이렇게 키트도 보건소에서 날아오고 그다음에 빨리 저 지원금 신청하세요. 그리고 또 격리가 예, 되면 격리 또 7일 동안 뭐 얼마 드립니다. 뭐 이런 것도 전혀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자기가 이제 시스템을 알아서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근데 왜 느닷없이 바꾸느냐? 그냥 유지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경비나 비용이라고 하는 게 이미 우리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추가 경비가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질병부 관리청에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뭔가 엇박자다. 참 아마추어 정부 참 걱정됩니다. 걱정된다. 정부를 또 살짝 꼬집으셨어요. 자, 정봉주 위원장님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0%대 우리가 숫자에 민감해서 최근 조사 2개를 공지 드릴게요. KSY가 TBS 의뢰로 지난 22, 23일 조사한 결과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32.2%, 부정평가는 64.5%. 또 리얼미터가 18일에서 22일까지 진행한 정례조사는 긍정평가 33.3%, 부정평가 63.4% 비슷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과학방역 문제가 좀 혼란이 있으니 이 질병관리청은 해명을 했습니다만 또 각자 도생이라는 표현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짠 하고 나선 분이 안철수 의원입니다. 인수위원장 때 이 코로나 특별위원장도 또 겸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뭐냐면 총리가 지휘하지 않고 과학방역이란 간단한 정리예요. 전문가가 지휘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의하세요?
뭐 저는 이런 부분들은요. 그냥 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체감이 중요하다.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체감할 때는 어쨌든 그 혜택이나 달라진 건 잘 못 느끼겠고 네. 오히려 정부가 오히려 덜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요. 네네네. 실제로는 열심히 하시겠죠. 그러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 전에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안 하는 것들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거리두기라든가 뭐 영업 제한 네. 이런 거 말고 국민들이 꼭 필요하고 서비스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지금 10만 명 넘었으니까 재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시 생각합니다. 좀 일부는 네. 재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예. 그 안철수 의원이 그 낀 게 오히려 더 좀 이상한 게 네. 제가 하나 예를 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음식점 가면은 그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그만 따지거든요. 사장 셰프가 하다가 월급 셰프로 이게 바뀌는 게 예. 우리 관심 없거든요. 총리가 관리하나 전문가가 관리하나 네. 현장에서 이것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현장에서 위중증 환자가 났을 때 대응을 잘하는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지. 네. 아니 과학 방역이 총리는 그럼 이제까지 총리가 했던 전임 정부는 뭐 다 잘못했다는 건가요? 그건 그래서 권성동 의원 대표께서 각자 도생이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좀 오해가 있었고 오해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끝내면 되는데 네. 오히려 그걸 해명하려고 그러다가 더 이상해졌어요. 안철수 의원 그냥 의정활동 열심히 하세요. 의정활동에 집중하십시오. 당 대표 준비 잘하시고. 가만히 있어. 안철수 의원이 보니까 상임위는 외통위. 예. 외교통상 쪽으로 능력 발휘를 만기칠람 하면 안 됩니다. 뭐 대통령 한 번 나왔다. 대통령 한 번 나온 게 아니죠. 몇 번 나왔죠? 한 3번 나왔나요? 이현주 의원님. 안철수 의원하고 친하잖아요. 요새는 뭐 요즘은 소원하시죠. 자,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윤핵관하고 지나셔서. 네, 두 분 휴가도 여쭤봤는데 우리가 7말 8초에 휴가 피크인데 딱 다음 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휴가 소식이 나왔어요. 네. 8월에 휴가하면서 또 전 공무원들 휴가 가시라 동료도 했는데 네. 그런데 산적한 현안이 너무 많아서 네. 자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연일 빠지지 않았던 게 경찰국 논란이거든요. 자 14만 전체 경찰 회의까지 이제 소집되는 듯하다가 네. 철회됐고 이상민 장관 매우 다행이다 그랬는데 자 이거 좀 앞으로 잦아들까요? 아마 뭐 이게 좀 장기화되는 거 아닌가 장기화된다? 싶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경찰국 자체 논란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이제 경찰청장이라든가 네. 이상민 장관의 대응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경찰국에 대해서도 반발하거나 이견이 있는 분들이 있었겠죠. 네네네. 그죠? 그렇지만 저는 뭐 경찰이 권력이 이제 이 우리 검수완박에 의해서 비대화되다 보니까 그것을 민주적 통제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것이고 네네. 여야도 다 동의하는 것이고. 근데 이 방안이 경찰국이냐 아니면 기존의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거냐 아니면 제3의 어떤 대안이냐. 네. 이거는 이제 좀 분분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는 경찰국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추진한다고 해서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네. 한번 진행해 보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집권 세력이니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설득해 가면서 한번 해볼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경찰국을 할 때 그런 과연 인사 중립성과 독립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내부적인 네네. 내용의 컨텐츠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경찰국 내의 경찰 인사를 갖다가 누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국 안에다가 이 몇 명의 이제 이 인사들이 있을 텐데 경찰들이 들어온다고 경찰 하죠. 안에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경찰이 다 차지하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상민 장관 또는 이제 행안부 장관의 측
끈인 경찰 라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네네. 지금 검찰국도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네네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사천리로 아주 빠른 속도로 사실 밀어붙이기. 40일 걸릴 게 나흘 만에 맞습니다. 지금 통과가 됐죠. 그렇죠. 시행령으로. 네. 그다음에 또 시행령으로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반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 절차가 굉장히 좀 없었다. 축소가 되면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되고 더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이 좀 부적절한 거친 말을 하셨어요. 쿠데타나 쿠데타 12.12. 이런 말씀을. 저는 이 어떤 모든 일은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예, 예.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운용의 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걸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더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좀 쉽게 갈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 거 아니냐. 강경 기조가 이를 키웠다. 자, 정도사님. 어떻게 봉도사님. 보십니까? 봉도사님. 봉도사님으로 해드릴까요? 봉도사님. 이현주 의원도 이제 변호사고 법률에 대해서 잘 알고 국회의원도 8년 동안이나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걸 보는 시선이 매우 복잡합니다. 네네. 복잡한 핵심적인 이유가 누구 얘기가 맞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국 신설이 맞는 건가? 저게 위법한 건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해서 논란의 종집으로 찍어드리고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지금 지도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가 없어요. 네네. 권한쟁의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거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이거는요. 우리나라 모든 법은 입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 고유 권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헌법과 법률에 위임되는 범위 내에서 령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시행령. 예, 시행령. 네. 그러니까 이제 장관령도 있고 대통령령도 그렇죠. 있고 근데 대통령령으로 해갖고 국무위원을 통과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국무위원을 통과해서 이제 8월 2일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법률에 위임, 이거 딱 이렇게 네. 법률과 헌법과 법률에 위임된 범위 하에서 네. 근데 그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요. 위임된 내용이 없습니다. 위법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 경찰국 신설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네. 법적으로. 법적으로 없어요. 자, 근데 밀어붙였습니다. 이거 언제 그랬었냐면 이명박 때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명박 때는 그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네. 과반이 이거는 없었죠. 이렇게 법에 위임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인데 위법한 행위 정리하는 건 간단합니다. 국회에서 입법하면 됩니다. 국회에서 원포인트 입법하면 되는데요. 경찰국 신설에 관한 시행령을 폐지한다. 끝이에요. 어허. 못합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 있지 않습니까? 예.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관한 시행령을 폐지한다. 끝. 네. 근데 이걸 권한쟁의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위임받은 내용이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려고 하는 건데.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위임한 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경찰국이 이제 신설하면서 인사지원과 지방자치경찰과 행정관련과 이렇게 세 가지 과가 되는데 경찰국은 방금 이제 이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인사 부분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경찰 행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 행정의 핵심이 뭐죠? 치안이죠. 네. 80년대 1986 영화에서도 1987 영화에서도 보면 나오지만 치안본부가 검찰 위에서 초법적 기구를 하면서 고문. 그때 무서웠죠. 무서웠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치안본부를 없애면서 행정부 내에 치안 업무를 뺍니다. 입법자가 고의로 빼요. 네. 의도적으로 뺍니다. 왜? 행정부 내에 치안 업무를 하게 되면 권한이 남용되거나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네. 이러한 치안본부 설치 등을 해서 통해서 경찰권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경찰을 쓴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뺀다. 행정부 업무에서 치안 업무를 뺍니다. 독립시킨다. 자, 없어요? 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안 업무 관련하면 안 됩니다. 근데 경찰국을 두는 순간 인사만 관여하는 게 아니고 이 경찰이 총괄적인 치안 업무에 관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자, 그럼 경찰이 경찰국을 설립할 수 있는 이런 치안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임 내용이 없는데 경찰국을 설치해 버려요. 네네. 그리고 대통령령이고 오늘 이번엔 그런 얘기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럼 미국 가서 설치하면 되죠. 왜 여기서 설치합니까? 네.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장관 체계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은 뭐냐면요. 미국 장관을 뭐라 그럽니까? 세크레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크레터리 우리말로 하면 비서거든요. 비서죠. 예. 미국은 모든 장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합니다. 네, 네. 근데 우리는 국무위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내각제 요소예요. 그러니까 국무위원은 독립적 기관의 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적 기관을 국을 신설한 데니 뭐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법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과 법률에 위임된 사안에서만 한다라고 하는 헌법 법률 내용이 있어요. 네. 그거 다 위반한 거거든요. 너무 복잡하게 민주당 지휘부 여러분, 민주당 의원님들 여러분 복잡하게 싸우지 말고요. 네. 그리고 이 회의 그 14만 경찰, 저도 경찰 가족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버님 경찰 출신이에요. 네네. 아들은 의경 출신이고. 그런데 경찰 가족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찰국 신설에 관한 시행령을 폐지한다. 오늘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민주당 168석이거든요. 네. 그러게 되면 경찰국을 신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률과 헌법에 위임하지 않은 것을 임의로 하는 이런 못된 버릇을 네. 고칠 수 있다. 자, 오늘 이제 너무 봉도사님이 길게 말씀하셨는데. 해법도 내시고 일타 길게 뭘 강사 말씀해요? 정리하셨어요. 길게. 좋은 얘기 근데- 길게 얘기하면 근데 들어야죠. 제가 이제 네. 변호사로서 이제 뭐 예, 예. 간단하게 법조인이시니까. 봉도사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네, 요약. 이게 제 그렇지. 생각이 아니고 말씀드리면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조직법에 보면 네. 각 부처의 업무를 법률에 이렇게 정부조직법에 이렇게 딱 열거를 해놨어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행안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청취자들 이제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안부의 업무 범위를 딱 열거를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그 행안부 장관의 업무에 경찰이 포함이 안 돼 있는 치안이 거예요. 없죠. 네. 그리고 경찰청이 외청으로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됐냐?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그 91년도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네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이것을 경찰국을 해서 그 안에 넣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라는 네네. 것이고 아마 그러한 주장을 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맞습니다.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사실 논란이 있는 건 맞습니다. 법률적 논란. 논란이 있는 건 맞고 어쨌든 정부는 그것을 각오를 하고 뭐 나름대로 또 검토를 하셨겠죠. 그것을 이제 감수하고 네. 이걸 통과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뭐 저는 이제 정권을 잡은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이것을 책임지고 하겠다. 뭐 추진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토론할 수도 있다고 저는 네네네. 생각하고 그런데 이걸 이제 충분히 좀 토론도 하고 이런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도 사실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듣고 네. 이렇게 해도 사실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그리고 네. 설득이 만약에 충분히 설득하고 토론을 해서 한번 경찰이 과연 그렇게 했는데도 끝에 가서 집단 행동을 뭐 반발을 한다든지 하거나.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네네네네. 전 그럴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문제를 키우고 네네. 이렇게 크게 만들 일은 아니었지 아니었다. 않느냐. 그 그래서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어쨌든 저희가 여소야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현실을 좀 인정을 해야 예, 된다는 예.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여소야대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려워요. 솔직히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네. 뭐 지지율, 국정 지지율이 이럴 때 또 중요한 거예요. 네, 국정 네. 지지율이 엄청 높을 때는 사실은 웬만큼 조금 이렇게 소수당이어도 조금 이렇게 여론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지지를 네네네. 해주니까. 근데 이럴 때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예.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때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이 논의된 게 네. 지난 정부 말에 이른바 검수완박, 검경수사권 조정 민주당이 밀어붙일 때는 왜 이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했어? 지금도 야단 맞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그때 문재인 그러니까. 정부 임기 말에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다. 그래서 며칠까지 이게 시한 정해놓고 갔잖아요. 근데 이번 정부 시작되고 지금 시간이 많은데 왜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일까 이런 이제 그 배경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법률에 대해서는 이현주 의원이 잘 네네네. 해주셨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그 네. 인수위에서 제일 먼저 개정안을 냅니다. 네네네. 그 아마 기억들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네네. 인수위에서 뭘 개정을
정부 내년에 조직을 몇 개 붙여. 정부조직법. 네네네.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하고 아무리 정권을 뺏긴 야당이 되잖아요. 뺏기면은 네. 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는 태클을 안 겁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그렇죠. 이 정부가 네. 어차피 자기 어떻게 책임하에 펼치겠다는 가는 예, 거니까. 그러면은 네. 그러면 이 경찰국 신설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 장기적인 플랜이었다고 한다면 네. 그때 나왔죠. 그게 불과 4, 5개월 전입니다. 인수위 시절에.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지금부터 뇌피셜입니다만 네네. 해석의 측면인데요. 음. 끊임없이 지금 현 정부의 인식은 두 가지예요. 경찰은 수사를 잘 못한다. 네. 그리고 경찰에게 과도한 권력이가 있다. 검찰에게 권력이가 있으면 과도하지 않고 경찰에게 가면 과도합니까? 검찰 2,000명이에요. 경찰 14만 명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형사부 검사들은요. 경찰에게 과도한 권력이 갔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부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경찰이 수사 개시권을 다 갖고 있어요. 수사를 다 합니다. 지금 6대 중대범죄가 특수부에서 하던 것을 네. 경찰로 이제 가게 되어 있으니 이 수사권을 뺏기지 않겠다. 즉 검찰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이 권한을 뺏기지 않겠다고 하다 보니까 경찰국 신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경찰국 신설하게 되면 그다음에 인사권을 잡고 있죠. 또 네. 하나는 뭐냐면 예산 편성도 있죠. 예산 편성도 네. 있죠. 경찰에 대한 예산 편성.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라고 해서 굵직한 수사를 하게 되는 국가수사본부를 이상민 장관이 네. 취임 인사말에 국가수사본부장을 오픈직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아. 외부에서 모셔오겠다. 예. 그럼 법무부 검찰을 모셔가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6대 중대범죄가 검찰 정상화법으로 경찰에 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검찰이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도가 여기에 배 있다 보니까 졸속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까 40일 만에 할 걸 뭐 5일 만에 하지 않습니까? 네. 해보십시오. 대통령으로 아무리 해도요. 입법권자는 대한민국에서 국회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네. 아까 말씀했던 걸 다시 한번 이제 이건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예. 경찰국 설치에 관한 시행령을 폐지한다. 네. 끝. 근데 이제 네. 이 경찰 권력도 검찰 권력도 어쨌든 어떤 권력도 네, 다. 비대해지는 것은 문제예요. 다 국민 그죠? 통제돼야 한다. 그럼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견제를 상호간에 해야 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찰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각 분야별로 수사청이 다 독립되고 네. 수평적으로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테러 수사청 또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공안 예를 들어서 네, 간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죠 국정 예. 같은 그런 역할을 과거 역할을 하던 게 또 뭐 따로 마약 있고 수사 뭐 다 네, 나눠져 마약 있죠. 수사청 이런 식으로 다 따로 있는 게 네, 맞다. 네. 그리고 각각 수평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게 맞다. 그래야 서로 견제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 발상 자체,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되는 발상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게 논의가 자꾸 정치적으로 가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시간을 두더라도 어떻게 견제 장치를 만들 거냐. 그리고 이 비대해지는 수사 권력들. 그리고 검찰도 사실은 아직까지 검찰 개혁도 완성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수사기관들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을 좀 열어놓고 쭉 하고 네. 또 그다음에 경찰국 같은 경우도 행정권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 안에 경찰국이 또 필요한 부분들은 또 분명히 네네네. 있거든요. 다만 수사권을 갖다가 남용 지휘를 한다든가 예. 지나치게 개입하는 이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면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근 청장 같은 경우 특히 윤희근 청장 같은 경우는 고속 승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도 이 경찰 내부의 어떤 장악력이 떨어지는 지금 상황이에요. 지난번에 그 승진 굉장히 그 몇 번 건너뛰어서 승진한 케이스인 걸로 제가 네네네.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또 이렇게 되면서 내부적인 경찰 내부의 어떤 신임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게 됐어요. 그래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장관도 굉장히 거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조직에 대한 장악력이 점점 약해지면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오늘 보니까 14만 명 네. 그 철회가 모이기로 됐고. 한 거, 그 철회한 거, 네. 집단행동 어쨌든 철회한 거는 저는 참 다행이다. 네. 그래서 경찰들이 그래도 잘 자제하고 잘 결정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문제가 네. 잘 좀 평화롭게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안부도 뒤늦었지만 이제 간담회 하겠다 그랬으니까 네, 지켜보도록 네, 네.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조직을 바라볼 때 자, 그 같은 내용의 결국 깻잎 한 장 차이이지만 종이의 양면이거든요. 네. 동전의 양면인데 자, 민주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와 이런 표현과 통제해야 된다. 네네. 이건 완전 뉘앙스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경찰을 보게 되면 경찰이 억울해하는 측면이 많아요. 그러면은 자, 그럼 여전히 경찰 안에 투캅스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경찰이 민주경찰로 어느 조직보다도 과거에 부패했고 과거의 독재 권력의 시녀로 있었던 때에 비해서 괄목상대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찰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일선 그 형사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범위가 넘어지게 되면 그렇죠. 광수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역수사대.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사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지수대라고 있습니다. 네. 지능범죄수사대. 네. 이 정치인들 정치자금법, 선거법 이렇게 되면 웬만하면 다 지수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에이스 중에 에이스가 모여 있고 지수대 가면요. 지금 한 200명이 넘는 그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수사관이 있는데 예. 그분들 다 지수대에 있습니다. 검찰 특수부가 100명 남짓이거든요. 그럼 이미 검찰의 우수한 수사 능력이 100명 정도 되는데 변호사로 특채된 분이 25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그 정도 수사력은 돼 있다. 네. 그다음 지수대라고 나눠져 있죠. 또 국가 차원의 수사를 하게 되는 국수본을 또 설치합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으면서 또 내가 일선에서 하다 광수대에서 가져가게 되면 또 둘이 붙습니다. 그렇죠. 예. 그 범죄 도시 보세요. 맨날 나오죠.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그렇죠. 네. 이제 뭐 이제 나와바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말이 아니라 일본 말이지만 곧 우리말이 될 거지만 범위. 네. 이 자기 범위를 갖고 권역을 갖고 맨날 싸우거든요. 네. 이러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견제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이 수사권이 분리되면서 엄청나게 부정하고 이 권력을 행사하면서 마치 옆길로 셀 것 같은 집단으로 인식화되는 건 알겠습니다. 경찰이 무척 억울한 거죠. 경찰 여기까지 어쨌든 정리를 해보고. 잠깐만요. 모든 권력은 네. 견제해야 됩니다. 견제해야 통제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경찰 가족의 일원으로서 네. 저는요. 아, 가족의 일원이었어요. 예. 아니 이게 주관적 그 네. 객관적으로 보면서도 그래서 저는 이 정복 경찰들이 거리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지금 저희 밖에서 PD가 난리가 났어요. 왜요? 왜냐하면 너무 경찰국 얘기를 지금 한 다음 시간 또. 25분 했는데 이 시리즈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두 분 다 이 문제에 굉장히 심층적인 토론을 해 주셔서 다른 데서 듣기 어려운 정밀 분석이 나왔고 민주당 빨리 법개정 하면 또 됩니다. 경찰 가족으로 경찰에 억울함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가 또 기다리고 있어. 시간이 너무 잘 가요. 자, 사진 한 장.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 이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해서 그간 윤 대통령 자, 당원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해오셨는데 내심 이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이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진 한 장의 파급력. 이게 그 윤심이 개입된 게 아니냐라는 세간의 이제 의혹들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불을 붙인 격이 됐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당 내부에서는 이제 2030 당원들 젊은이들. 굉장히 상심을 한 상태예요. 네,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았고, 저도 전화 많이 받았고요. 막 또 어떤 좀 울먹거리는 친구도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또 젊은 당원들이다 보니까 또 정치에 대해서 좀 순진하다 할까요? 좀 순수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게 또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난감하다. 솔직히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여하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물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죠. 속도 썩이고.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컨설팅을 좀 하시죠. 이준석 대표는요. 그 지난해 6월 11일 전당대회 때 카운터 파트너였던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요. 리틀 트럼프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네네. 내가 리틀 트럼프고 내가 차별적 정책을 쓴 게 뭐냐고 하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항변을 했는데 일반적 정치인들이 보기에 그런 그 차별적 정치 그 관점을 통해서 원래 정치인들은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화합을 이끄는 직업군이거든요. 근데 갈등을 조정하면서 인지도를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이민자들 그다음에 그 국내에서도 이제 그 인종적으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트럼프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가 자꾸만 이대남과 이대녀를 그 갈등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자 이건 정치적 비판 맞습니다. 저도 비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대녀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제 개딸, 개혁의 딸들 등장을 했죠. 양아들, 양심의 아들 하면서 오히려 2030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 이대남은 국힘으로 좀 많이 간 듯 했지만 자, 그럼 본인이 이런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거를 없는 근거를 갖고 징계를 하는 것은 과연 맞느냐. 이 두 개는 별개의 문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 이 정도쯤 되면 이제 그 정치 고관여층인데 온갖 시사 토론회 할 때 이준석 징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국힘 이현주 의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국힘 그 대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있냐. 아니 그 송상남 봐도 제가 뭐라고 얘기한 건 없는데. 아니 이현주 의원만 제외하고 좀 얘기를 좀 정확히 들으세요. 이현주 의원만 제외하고 많은 국힘 지지 패널들이 정치적 백그라운드 없습니다. 정치적 배경 없습니다. 이러고 항변을 했거든요. 자 근데 어제 문자 하나로 인해서 결국은 윤심이 작동을 했고 본인을 괴롭혔던 이준석 대표를 찍어내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거 아니에요? 저는 권성동 대표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 내부에 그리고 왜 박수를 보냈냐면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보여줬어요. 이걸 제대로 모르면요. 국민들이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인식을 보면 이준석 대표의 차별적 인식보다도 한 3배, 4배 더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을 위해서 좀 괴롭혔지만 본인을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뛰었던 당대표. 그리고 징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청에서 아직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성상납 여부가. 놀래가지고. 예. 성상납 여부가 아직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다? 아니 성상납이 없으면 뭘 무마합니까? 그래서 이건 부모 없는데 자식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징계를 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징계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야 이런 국힘 앞날이 좀 어둡지 않아? 왜 저렇게 윤핵관들이 날뛰면서 윤심을 받아갖고 말도 안 되는 징계를 했지? 이런 지적이 지금까지 국힘 지지자들이 항변하면서 그거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거였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의 정치를 바라보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천박하기 그지없어서 아마추어에 천박하기까지 하다? 위험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위험한 거는요. 국민 전체적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민주당의 종파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다행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고 권성도 이번에 하나는 안타 치고 하나는 홈런 쳤는데 안타는 뭐냐면 각자 도생. 홈런은 문자 공개한 거. 자, 강한 발언을 해주셔서 일단 정몽주 위원장의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이 의원님께는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시간이 다 돼서. 자, 당사자가 이준석 대표잖아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속보를 다룰 때는 이건 아마 기자 전원인 것 같은데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이 명확하게 이해했다. 대통령실이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이건 권성동 이제 대표를 좀 지지하는 입장을 대통령이 표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얘기에 이제 딱 전혀 오해 소지가 없이 명확하게 이해했다. 그게 누구의 표현인가요?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SNS에는 욕이 올라왔어요. 배경이 뭔지 알았다 이런 뜻인 거죠?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를 받아와서 판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양도구역이라고 예. 하는 얘기잖아요. 이 어떻게 해석을 좀 할까요? 이준석 이거 대표님. 제가 해석을 제가 할 해드릴까요? 필요가 이런 좀 있을까요? 곤란해하는 것 같은데. 이걸 제가 굳이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네. 저는 그냥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논어의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논어에. 네. 군자는 화이부동. 네, 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화이부동한다. 자, 봉도사님. 예. 요거 끝에 요거 오늘 뒤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 지났지만 노노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그 풀 센텐스를 얘기하면 그거 한마디만 해주시고 요거 예. 해주세요. 내일 민주당 컷오프 전망도 짧게 그렇죠. 누가 된다. 구동존이 동주공제 화이부동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정치 이준석 대표는요. 정치 신이라고 보기에는 네. 본인이 보기에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곤란할 땐 당원의 바다에 빠뜨려라 이거거든요. 지금 당원들 만나고 있잖아요. 온갖 얘기를 듣고 있고 아마 이 싸움에서 지금 당장은 징계를 받아왔고 판정패한 모습이지만 종국적으로 최후의 승자는 이준석이 될 거다. 왜냐하면 당원과 소통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뭐 그건 좀 예, 정리하고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SNS를 보면 너희들의 의중이 뭔지 빤히 알았다. 이제 나의 공격에 채비를 갖추겠다. 그래요. 이렇게 들려요. 저는. 반격이 시작된다. 예. 아니 이미 반격을 하기 위한 그 저인망 정책을 네, 하고 네, 있었던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어떻게 반격을 할지 나의 칼날을 기다려라. 근데 이제 이렇게 어쨌든 뭐 보이고. 정치는 이 화이부동의 정신을 잘 살려야 네. 승리한다. 그래요. 예. 그거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예? 화합하되 동화하지 마라. 네. 예? 이런 건데 아니 이건 정치를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건데 통합 정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한 거죠. 네. 그분 개인을 무시한 게 아니라 통합의 정치엔 뜻이 없는 분이다. 자, 알겠습니다. 민주당 컷오프 한번 전망이 지켜보시죠. 됩니까? 지켜보죠. 한번 지켜보시죠. 지켜봐야죠. 당대표요. 네. 이재명 박용진 박주민 이렇게 세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양박이 올라갑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 4명까지 압축을 하라면 조금 더 쉬운데 네네네. 강병원 의원이 4번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중앙위원 네. 중앙위원은 3명 중에 가장 높은 게 네. 강병원 의원이고 네. 지지율은 가장 높은 게 박용진 의원이기 의원,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마 박주민 의원이 떨어지고 강병원이 들어가는 가능성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알겠습니다. 예. 요거 뭐 내일 나오니까 다음 기회에 또 한번 그 이유를 여쭤보고요. 아마 제 얘기가 네. 정확하지 않고 한 120% 맞을 겁니다. 청취자 9890님. 일본 말인 아까 잠깐 언급하신 나와바리가 왜 곧 우리나라 말이 됩니까? 이런 반응이 있는데. 그거요. 우리 조선의 역사를 따지게 되면요. 네. 대마도가 우리 땅입니다. 네. 그래서 국제헌법재판소에 대마도 반환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너무 진지하게 예, 얘기 안 진지하게 하셔도. 얘기해 주셨네요. 야, 오늘 뭐 다룰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어쨌든 심층 분석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의도 정액관 스페셜 마무리하죠. 자, 봉도사 정봉주 위원장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